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전임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목포 시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시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 기획복지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시의원이신 성혜리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좀 새삼스럽습니다만 시청자 네. 여러분에게 권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좀 신흥동, 부흥동 하당 지역에 선거구를 두고 있고요. 시에서는 기획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또 저희는 오늘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계시는 전임훈 목사님 계시는 사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 갓바위 터널 근처에 땅에 관한 에피소드가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회기 말고 그 8대 때 이야기입니다. 갓바위 터널 옆에가 모텔들이 몇 개가 계속 줄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터널하고 모텔 사이에 나대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그야말로 돌짝밭이에요.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여서 아이들이 그쪽에 사는 애들이 초등학교를 이쪽으로 신흥초등학교를 큰 길을 건너서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길을 통하지 않고 그냥 길이 거칠고 비 오면 질퍽거리니까 모텔 마당을 통해서 학교를 통과한 걸 제가 봤어요. 너무 놀랬죠. 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이 아침부터 모텔 마당을 가로질러서 학교를 간다는 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알아봤더니 그 땅이 개인 땅이어서 도저히 교섭이 안 된답니다. 몇 년 동안 공무원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봤지만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밤산의 일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이밤산이 자연 녹지여서 네. 매매할 수도 개발 행위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당연히 내가 이 땅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국가에서 매입을 해줘야 된다, 지자체에서. 같이 매입을 한다 그러면 팔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팔란다. 이 주장이신 거죠. 그분 말도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재산권을 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땅을 꼭 필요한데 어떻게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남편과 매일 저녁 그 길을 가로질러서 갓바위 급을 지나서 평화광장으로 운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운동 나가면서 그 집에 들려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갔다 오면서도 잘 다녀왔습니다. 이거 한 6개월 이상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그분이 도대체 이유가 있을 텐데 용건이 뭐냐, 그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밤산하고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이밤산은 절대 저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가운데서 매개제 역할을 해서 반드시 이밤산도 시하고 합의가 잘 되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제 좀 진심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만났어요? 6개월간이라셨어요. 한 6개월이니까 제가 볼 때는 500번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낮에도 지나가다가 그냥 들렸어요. 저희 집 앞이라서 잘 계십니까? 하고 들리고 그랬더니 참 그런 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길을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공원화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제가 봐도 너무 흐뭇합니다. 예. 운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길을 지나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난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을 가면서 제 남편에게 강미 아빠 여기다가 바리케이드를 하나 쳐서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100원씩만 받아도 우리가 다음 선거 비용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개발 독재 시대 같으면 그냥 그러죠. 그냥 수용을 하면 되죠. 수용해버리면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또 지방자치제의 그 진정한 진면목을 지금 권사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500번 이상을 다니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으니까 됐잖아요.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계천 개발할 때 어떤 한 분이 그 문제가 됐대요. 그분을 뭐 수백 번 만났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가 이제 정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타협하고. 그때는 제가 설득하고.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한번 내가 이기나 당신이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저도 이제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에게 받아들여질 때는 아주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벌써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재선이시니까 뭐 시에 하는 일들이 참 많고 또 많은 조례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특별히 그 어폐수 시설이 뭐 냄새가 나고 민원이 엄청 들끓어가지고 이걸 옮기는 데는 시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니까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아이디어로 그것을 멋있게 이렇게 또 재창출했다는 멋있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길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안꿈동산 아파트 바로 앞이죠. 하당이 택지 개발돼서 각 아파트 회사에 아파트 택지를 다 분양을 시켰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분양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뭐 고시에서 그 앞에다 살짝 어폐수 처리장에 중계펌프장을 들여앉혔어요. 그게 일반 입주자들은 전혀 몰랐죠. 저도 그쪽에 살지만 전혀 그곳에 중계펌프장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심심치 않게 냄새가, 특히 여름에는 아파트들이 문을, 베란다 문들을 열어놓고 사니까 시원탈탈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한번 저녁에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성혜리 의원 코에는 냄새가 안 나느냐. 그래서 글쎄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알아봤더니 이 시설이 하당에서 발생되는 모든 어폐수가 이곳으로 집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정화를 해서 남해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옮겨지는,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기계 설비도 많고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옮겨야 되겠다.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걸 쭉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옮기려면 한 3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목포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국가에 알아를 봤어요. 박지원 의원님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새로 신설되는 곳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만 이전하는 시설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도저히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 자립도가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이것을 전혀 이곳이 냄새나지 않는 친환경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 정답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첫 번째 고안하는 것이 그곳에 약품 처리되는 탈취제의 영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 10년 전에 하당에 주민들이 살던 때하고 지금은 얼마만큼 하당에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쓰던 탈취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 용량이 늘어났으니까 이 영역부터 다시 해라. 그래서 탈취제 양도 재조정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냄새가 안 나도 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당이라는 것이 좀 특수지역에서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찝찝한 그 냄새가 기운이 이곳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 냄새마저도 이곳에서 난다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으면 이 불식을 없앨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 디자인으로 할까, 저 디자인으로 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안을 가져왔는데 도저히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디나 있는 똑같은 건물들. 거기다가 더, 뭐 색깔만 다르게 칠하고 모양만 빨갛게 파랗게 한다고 해서 이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건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옮겨야 될 것을 리모델링 하라고 건의를 했으면 이건 반드시 시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어릴 적에 항상 그 꿈속에 그려왔던,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조금 더 세련되신 분이어서 어릴 적에 저희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항상 지금도 생각하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인도로 나를 두고 간 아빠가 돌아오지 않아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에게 고난을 받았던 소공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좀 우울하고 할 때는 지금도 떠오르는 것이 내가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살던 곳을 꼭 다녀와야지 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세계여행도 스위스일 정도로. 그래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공간을 연출할 필요 없다. 이곳은 평화광장
음악 분수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고 음악 분수를 보고 나신 분들이 도시 경관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풍차가 아름답고 예쁜 조그마한 성, 네. 알프스 산 중턱에 앉아있는 있을 유럽의 법한, 전원 네. 마을, 이것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네. 백설공주가 갇혀있던 그 마녀로부터 자기 계모로부터 사과를 먹고 그 갇혀있던 그 탑 아름다운 성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해서 의뢰를 했죠. 네.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가져오신 분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마음에 딱 맞는 디자인이 나와서 그럼 디자인을 그것도 하게 공모를 한 된 겁니까? 그러죠. 시에서 공모를 했죠. 근데 집행부 공무원 설득하기가 실은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그 기간이 몇 개월이 지났죠. 네.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패수장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 이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곳은 없을 겁니다 하면서 그 집행부 쪽에서 저를 설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저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 우리가 도시 미관 차원에서도 목포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목포가 11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당이나 남학 쪽에 새로 건설되는 신도심 외에 원도심에 있는 건물들은 너무나도 오래돼서 낙후되고 그렇죠. 어디 빈민촌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모시고 한 박 이렇게 도시 투어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못 사느냐 이런 말들이 먼저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새로 짓는 공공건물만큼은 도시 디자인을 생각해서 들여앉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결과를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그걸 지나가면서 봤어요. 네.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나라도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좀 나무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세련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그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진행돼 가지고 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예, 네. 의원하고 또 공무원하고 부딪힘이라든지 그리고 권위주의로 서로 부딪히고 끝나는 문제라든지 지금도 사실 정치에서 그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제 권사님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불합리하게 우겨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서로 대안을 찾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사실은 죄송하지만은 보면은 자기들 신상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주면 고맙죠.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 지자체의 본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그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을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이야기는 권사님이 별로 뭐 안 했으면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이번에 뭐 미국에서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그 뭐 함께하는 뭐 파트너, 같이 있는 파트너상인가 미국의 어느 주지사님으로부터 받았다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니까. 실은 제가 그 상을 4월 22일 날 받았어요. 네. 근데 4월 22일에서 한 달 정도 전쯤에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미 대사관 측에서 연락이 왔길래 난 한 일 없는데 내가 왜 상을 받냐. 난 상 받을 일을 한 적이 없고 별로 받고 한 일이 없는데 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유 없이. 그래서 좀 별로다. 안 받아도 괜찮다. 저도 이제 그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또 그로부터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내 이력까지 좀 쫙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는 보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미국 서북부 쪽에 아이다호라는 네. 주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아이다호 주지사가 재선된 주지사입니다. 하의원을 하시다가 주지사로서 재선이 돼서 2007년도에부터 주지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지사가 되셔가지고 18번을 경제사절단을 일구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자기 주에 무역을 위해서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가지신 아주 경제 주지사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이번에 한국무역협회 회장의 초청을 받아서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는 그런 일정이더라고요. 네.
처음에 우리 한국, 그 다음에 태국, 베트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같이 있는 분들하고 함께하고 싶다 해서 3명을 선정을 하셨대요. 네. 두 분은 실질적으로 무역, 본인의 주와 무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 변호사 한 분하고 또 조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인회계사 한 분, 두 분은 선정이 됐고, 남주가 지방의원으로서 제가 됐다고 하길래, 아니, 이왕이면 중앙 정치인이 좋지, 전혀 상관없는 나한테 이런 상을 줄까? 저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네. 근데 그날 제가 그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그 해답을 알았어요. 그 행사장에 갔었어요. 예, 네. 그 행사장에 가서서 주위에 제가 조금 물어봤죠. 아니, 나 이렇게 상을 준다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 했더니 뒤에서 다 웃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돈을 몇백만 원씩 주고도 상을 한다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준다는 상을 왜 안 받느냐. 그래서 저도 실은 좀 나쁜 마음이 있었죠. 아, 그래? 그러면 한번 받아도 되나? 준다니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당일날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가서 보고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경제사절단, 그러니까 아이다호주가 곡물과 목재를 주로 수출하는 아주 그러니까 농업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산을 통해서 감자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뭐 농무심, 뭐 포테이토, 칩 그렇게 다 감자로 만들잖아요. 네. 감자가 미국에서 대량으로 80% 정도가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과의 무역이 4위랍니다. 네 번째로 많은 그런 주였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경제사절단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시고, 우리나라의 그 아이다호주하고 연관되어 있으신 경제인들이 한 150명 정도 참석하셔서 30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죠. 그냥 주한미 대사, 성김 대사를 거기 가서 직접 제가 보고 악수도 하고 그분들이 주는 상을 받는 걸로 굉장히 만족을 했죠. 근데 이야기를 누가 저를 찾아봤어요. 네. 아, 목포에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호남제분 사장님이셨어요. 옛날에 목포에 호남제분이 있다가 지금 당진리로 얼마 전에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을 하시기를 자기들이 호남제분이 아이다호주와 꾸준히 관계를 맺고 거기서 모든 밀들을 다 대량으로 수입을 했답니다.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경제인이 저를 추천을 했겠죠. 추천을 하니까 처음에는 목포 이제 밑에 사람들은 그랬는데 아이다호주 측에서 땡큐 하고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호남제분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목포라는 이미지가 전혀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고 네. 우리 것을 많이 애용해주는 네. 아주 가까운 도시로 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랬겠군요. 그래서 그 오퍼 주시사도 당신 정말 나랑 같이 있게 같이 일할 사람이다. 앞으로 세계는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지 잘난 사람 필요 없다. 나한테 해를 주는 사람 필요 없다.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그 팀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건 내 개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 오퍼 주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그 자리에서 봤고 호남제분 사장님도 저도 그 자리에서 뵀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저에게까지 이렇게 좋은 네. 결과가 왔구나 싶어서 네. 참 저는 물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잔잔한 감동을 느끼고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일하시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막 자랑했어요. 나 이래서 실은 받았더라. 그랬더니 신랑도 상도 멋있어. 이름이 가치 있는 상. 예, 멋있어, 진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게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참 상을 많이 받아봤어요. 네. 특히 교육에 대한 상들을 여러 번 받았는데 뭐 교육, 대상, 뭐 우리는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네. 다 스탠딩 파티 그 하면서 너무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정말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이다호주와 목포를 또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뭘까 이걸 깊게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단순히 그렇게 밀가루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해준 그 도시에 대해서 네, 예. 사실은 어남제그 밀가루를 목포 사람들이 다 소비한 건 아닌데 그러죠. 그런데도 예. 목포를 익숙하게 기억해 주시고 예, 참 예. 그분들 멋쟁이들이네. 그러게요. 저 굉장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유럽의 선진국 미국들 그 열강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신 지 8년 정도 예, 되셨는데 예. 그동안 정치하시면서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들 많이 있으실 테지만 네. 그중에서 우리 권사님께서 정치하려면 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특히 선출직이라는 게 49대 51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49%는 나를 반대해도 51%만 나를 찬성해주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49대 51이다 그걸 떠나서 정치가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다른 학계에 진출을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내 아이들에게까지 저는 지금도 아주 늘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인간관계가 첫 번째다. 그럼 권사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언제 어떻게라는 말이 예. 무색하네요. 아마 가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저는 참 이렇게 의심도 많고 좀 식은방이 안에 내 몸속에 내재하고 있어서 쉽게 하나님을 접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막으시려고 직속으로 고속도로를 뚫어주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그 권사님이 정치에 입문할 때 마음속으로 여자로서 참 어려운 길인데 안 갔으면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여자에 대한 그 인식이 사회적으로 죄송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또 달라요. 아니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죠. 예. 그래도 대통령 여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 그때는 사회적인 그 인식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사실은 차라리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그렇죠. 군수를 하고 예. 말지 시의원은 동네 싸움이기 네. 때문에 이게 예. 너무 치열해서 네. 전라도 말로 짠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네. 이제 하시겠다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뭐 여성이 아니라도 이 정치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권사님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100% 간증,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처음 4년을 의회에 입성할 때 비례대표로, 그때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신고식을 치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선거처럼 이런 것을 하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비례대표 하다가 선출직으로 나눈다는 것이 거의 확률이 희박하답니다. 근데 그때도 엄청 고민을 했죠.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중간에 하다가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일들이 몇 개가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딱 문득 생각이 든 게, 참 바보 같구나. 왜 네 혼자 고민을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서, 강매빠, 내가 이렇게 선거를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먼저 나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싶다. 근데 나 혼자가 아닌 남편이 있는데 같이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새벽 기도를 40일을 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서버렸어요. 그래서 실은 이번에도 출마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네, 참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기도의 사람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저희 하나님을. 친정엄마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네. 없어요. 그냥 길에 가거나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은 있지만 내가 직접 몸으로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은 권사로서 굉장히 저는 그게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권사면 교회 어른이고 교회 대소사라든가 목사님을 보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도 있겠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피해 다니기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게 크게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무릎이 닳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시간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짐입니다. 하지만 항상 저희들이 이제 차를 거의 많이 운전을 하죠. 그러면 차를 딱 타면 고정돼 있는 프로 극동방송 찬양 듣고 그리고 이제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 결정은 아마 그때 저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내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서 애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엄마가 빈말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건 합니다만 무릎이 닳도록은 기도 안 해서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두 번째 선거 때가 제일 위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제 권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음에 와닿는데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정말로 평소에 선거철처럼 뛰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란 건 모르잖아요. 그럼요. 어느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두 번째 그 투표할 때 더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꼭 다급하면 기도를 해.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문화인 것 같지만 가장 원시적인 때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이 딱 포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목포에 친인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댁으로도 없고 친정으로도 없고 딱 저희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저하고. 그리고 이 앞전 선거 치를 때는 저희 애들도 다 미성년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여자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운동권이 안 나와요. 친정엄마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친정엄마는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운동원이 되려면 같은 지역구여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엄마가 어떻게 여기 와서 제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선거운동을 나가보면 저희 지역구가 아파트가 한 20개 단지가 넘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은 7명입니다. 한 명씩을 세운다 그래도 다 세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는 게 우리는 아파트 앞에서 선거운동 하지 말자. 그냥 이분들이 한꺼번에 우우하니 몰아서 나가는 큰 내길거리에서 우리는 인사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죠. 친인척이 없어도 우리가 그 대신 기도하면서 하자. 신랑이랑 나는 정말 그때 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막 찬송,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렇게 힘든 선거운동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에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 가장 중요한 활동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목포시 그 교육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그 무렵에 또 교육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육의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공헌을 했다.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4년과 지금 9대 때 4년 그런데 지금 이제 7년 정도 지났는데요. 교육과 복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에도 물론이고 시정지문조차도 교육과 복지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포가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공단도 없지요. 뭐 어디 그런다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걸 개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청이 내려오고 영암 3호에 조선소가 들어와서 윗지방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텔리층에 가진 자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도저히 목포 교육에 신뢰가 가지 않고 여기서 학교를 애들을 보냈다가는 좋은 대학에 진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기러기아빠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목포가 교육으로 재탄생되지 않으면 저는 목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성장을 해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성장을 해서 이 목포에 다시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를 기부할 수 있을 때는 빨라야 20년 아니면 30년 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의 일을 가지고 교육의 설계를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20, 30년 후를 생각을 하고 교육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16시간 동안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장과 학문을 위해서 날밤을 새고 있다. 그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그 과외비를 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조금 담당을 해주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다. 다행히 목포에 교육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원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조례에는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일반 회계의 7%까지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포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차년도 계획이 끝나고 2차년도 이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또 5개년 계획을 했던 것을 가지고 저는 효율성과 그 실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죠.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될 것은 반드시 재투자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목포시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상위 1%, 상위 3% 애들에게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줬습니다. 목포시에서. 그 이유는 처음에 그 법을 시에서 만들 때는 그때는 외지로 중학생들이 많이 대거 유출이 되던 것입니다. 특목고라든가 외고 이런 걸 찾아서 중학교 때 외주로 많이 가버려서 정말 좋은 인재가 목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상위 3% 안에 있는 중학생들, 중3짜리들이, 중3 학생들이 목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우리가 니네들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동안에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패치 플레이를 건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이제는 교육 환경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교과부가 지방 학생들을 골고루 등용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지역 우선 정책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몇 명씩 할당을 해서 그래서 목포가 서울대학교를 진학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시에서는 우리가 중3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기 때문에 걔네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목포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많이 간다는데 이것은 입장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건 교육 정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할 건 해야 됩니다. 목포시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변화된 생활에 대한 것을 얼른 인지를 하는 것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또 앞서 나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쭉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목포에 아이들을 안 데려오십니까? 첫 번째가 진학을 하기가 힘들다. 목포에는 진학 진로 상담 지원 센터도 없을 뿐더러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작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죠. 올해 입학 전형이 3,816가지나 됩니다. 우리 저도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 있으니까 한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도 모릅니다. 근데 3,800개가 넘는 입시 전형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이 입시 전형을 어떤 곳에 갖다 맞추냐에 따라서 스카이대학에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지방대학도 못 가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입학 컨설턴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목표에 이거 만들자 그거예요. 아니 3억 5억 드러나는 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크죠. 하지만 그렇죠. 목포시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4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진로 진학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 학생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3 학생들이 그 입학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서 1시간 컨설팅 받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합니다. 근데 1시간 가지고는 그렇죠. 예, 안 되죠. 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하루 이틀 휴가를 내서 그렇죠. 애를 데리고 서울을 그 중요한 시기에 서울을 가서 한 4-5시간 정도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 성적과 자기 취미와 이때까지 해왔던 스펙 자기들이 봉사활동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넣어서 상담을 해서 학교가 결정되면 그네들은 그나마 좋은 학교에 네. 가는 거죠. 네. 열이 있고 돈이 있는 부모를 네. 가진 애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지 못한 애들은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역량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걸 받지 정보를 못했기 몰라서. 때문에 정보가 없기 네. 때문에 눌러앉고 하향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7%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이것에 투자해 주자 그 말이에요. 전라남 도교육청에서도 계획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의 진로 진학 지원센터를 할 계획은 있지만 아직 예산 확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계획은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걸 우리가 먼저 선 지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잘 활성화돼서 2-3년 진행되다 보면 도에서도 예산을 교과부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또 다른 사업에다 투자를 하자는 이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제가 얘기를 아주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방에 살다 보면 특히 요즘에 그 대학 지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스펙 문제가 그렇죠. 쌓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면 저는 학교 학교별로 하지 말고 목포시 전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사를 한 명 세워서 연합 동아리를 만들자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사모님 자녀가 앞으로 오페라 가수나 이제 그런 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목포에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주말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가지고 이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얼마나 많은 것들 낭비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전공하고 싶고 이곳에 취미가 있는 애들을 지도교사가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목포시내 전체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20-30명 모아지면 이 애들을 데리고 연습도 시키고 서울에 좋은 공연이 들어오면 함께 가서 가고. 네, 함께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을 1,000만 원, 2,000만 원만 지원해주면 선생님들이 전략에서 1년 동안 내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나 좋은 시기를 결정을 해서 공연을 한번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1년 동안 해왔던 것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아주 큰 스펙으로 작용을 합니다. 대학 들어갈 때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청문 기상학에 관심 있는 애들, 인문사회 쪽에 관심 있는 애들 전부 다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이곳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애들이 밑거름을 다질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주는 곳에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 지원에 가는 것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지금 열심히 투쟁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속히 권사님 이루어지기 이름을 원합니다. 바꿔야겠다. 성대한. 대안을 제시하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이나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마르고 닳도록 시운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이곳에서 내가 풍겨야 될 향기가 있기 때문에 보내줬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났을 때는 그때 뭘 해야 되는가? 저는 항상 그 고민이에요. 아이고,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옛날 어떤 시인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정치 생활을 떠났을 때 정치 생활에서 쌓았던 인맥과 모든 나의 마인드를 다른 곳에서 펼치고 싶은데 그게 저는 선교 활동입니다. 해외 선교 활동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도 115년 전에 누군가가 해외 선교사가 와서 이곳에 조그맣게 씨앗을 뿌린 것이
지금 우리 사랑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때 우리한테 뭘 원하고 바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면 저는 내가 받은 만큼 값없이 이 사회에 한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이 나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성혜리 집 권사님 같은 이런 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성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일상. 매일 순간순간의 일상.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만들고 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냄새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권사님은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거기서 그냥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도 예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사는 삶은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나중에 큰 인물이 되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다 이런 착각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마다 이 기도를 한대요. 저도 그래서 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그 순간순간이 역사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야기 가운데 그 상 받은 이야기도 본인은 몰랐잖아요. 가치 있는 상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다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상을 받게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진정성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다면 세상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 교육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혜리 권사님 같은 분이 사회 각처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앱과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감동받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 방송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CTS 초대석은 우리 지역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름다운 간증거리나 소개하실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